2026년 2월 한국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 건 여전히 게임 난이도 최상 모드로 인생을 플레이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웃긴 건 이 빡센 난이도 속에서도 조용히 살아남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그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공통 패턴이 있다는 거죠. 잠깐 구독해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는 건 아마도 이런 고민을 마음속에 반복 재생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금리는 떨어진다는데 집값은 왜 또 버티지? 이재명 정부는 투기 잡겠다고 계속 말하는데 실수요자인 나는 뭐가 좋아지는 거지? 그냥 더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또 한 번 기회를 놓치는 걸까? 공공연하게 말하긴 쑥스럽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타이밍 놓치면 평생 전세, 월세만 전전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가 같이 달려오고 있을 겁니다. 그 마음 우리 솔직하게 인정해봅시다. 한국에서 집은 그냥 바람 막아주는 공간이 아니라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는 성적표처럼 느껴지는 존재니까요. 연애, 결혼, 출산, 부모님 부양, 은퇴까지 전부 한 번에 떠올라 버리는 게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인 채로 30대, 40대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실력 부족처럼 느껴지고 때로는 시대를 잘못 만난 피해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뉴스 기사 하나, 유튜브 영상 하나에 감정이 널뛰기 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 영상은 그 널뛰기를 잠깐 멈추고 2026년 한국 부동산이라는 게임판을 차분하게 다시 깔아보는 작업입니다.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하는 그런 추상적인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무주택자가 어떤 생존 전략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끝까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월세 150만 원을 내는 30대 직장인 A씨를 떠올려 봅시다. 세후 월급 400, 코로나 때보다 연봉도 조금 올랐고 이직도 한 번 했다지만 통장에 남는 숫자는 이상하리만치 비슷합니다. 세금 빠지고 카드값 나가고 월세 내고 적금 연금 하나씩 돌리다 보면 남는 건 다음 달엔 좀 아껴 써야지 정도의 다짐뿐입니다. A씨는 2021년, 2022년부터 계속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폭락장 오면 들어가자. 그런데 2026년 2월이 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준금리는 연 2.5%까지 내려온 뒤 5번 연속 동결된 상태입니다. 2023년 고점보다는 확실히 낮아졌지만 그렇다고 체감상 싸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다시 1%대로 가겠지라는 기대는 점점 옅어지고 고환율과 금융 안정 이슈 때문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추가 인하를 못하는 국면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대비 약 22에서 28%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고 2026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대략 17만에서 18만 가구 수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에 가까운 공급입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사실상 반토막나며 공급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집값 잡히겠구나 싶은 대목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말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라며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직접 겨냥한 강한 발언을 쏟아냈고 2026년 들어서도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무주택자 보호, 시장 안정을 부동산 정책의 축으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금 금융 공급 전 분야를 다시 손보겠다는 시그널도 분명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을 들여다보면 이 메시지가 바로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 절벽과 전월세 매물 부족 탓에 전세의 월세화, 수도권 전세난 심화 같은 단어가 더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폭락장을 기다리며 3년, 4년을 흘려보낸 사이 폭락한 건 집값이 아니라 나의 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청약 가점은 쌓였을지 몰라도 나이도 같이 올라갔고 아이가 생겼다면 생활비 구조는 더 빡빡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출발점은 이제라도 폭락장 기다리기 게임에서 내려와 보자는 제안입니다. 그 대신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판 위에서 무주택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한국에서 집 있다는 말은 여전히 일종의 신분증처럼 쓰입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던지는 집은 샀냐라는 한마디, 회사에서 점심 먹다가 나오는 그래도 아이 있으면 학군 생각해서라도 한 채는 있어야지 라는 말에
우리는 자동으로 서열이 매겨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집을 아직 못 산 사람은 조금 뒤처진 사람, 전세나 월세에 사는 사람은 언제까지 버티기만 하는 사람처럼 취급되곤 합니다. 이 감정이 너무 아프다 보니 부동산 시장을 볼 때도 내가 이 게임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한 방에 역전해야 한다는 압박이 붙습니다. 마치 모든 게 한 번의 타이밍 싸움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2026년의 현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면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기준금리는 고점에서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추가로 크게 인하되기보다는 한동안 2.5%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공급은 줄어드는 동시에 정부는 투기 수요를 쬐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과거처럼 초저금리 플러스 공급 폭증 플러스 규제 완화가 한 번에 겹쳐 로또 분양과 영끌 투자가 동시에 터지는 그림이 다시 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목숨 걸고 한 번에 인생 바꾸는 카지노가 아니라 장기적인 현금 흐름과 삶의 동선을 같이 설계해야 하는 일종의 장기 전략 게임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고정관념부터 바꿔봅시다. 집 사면 인생 성공, 못 사면 인생 실패가 아니라 나에게 맞는 주거 전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진짜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은 향후 10년 동안 전월세를 유지하면서 금융자산을 키우는 전략이 더 이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언제, 어느 구간에서 사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공공분양, 역세권 청년주택, 신생 뉴타운 초기 진입 같은 경로를 통해 교통, 직장, 아이 교육을 절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집이라는 한 단어를 출세 상징으로만 보지 말고 나의 직장, 가족 계획, 자산 구조, 건강, 라이프 스타일까지 모두 엮인 종합 전략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제 조금 더 차갑게 숫자와 구조를 같이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이 세 가지 축은 분명히 머릿속에 그려놔야 합니다. 공급, 금리, 그리고 정부 정책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바둑판의 선처럼 우리 위에 깔려있는 룰이죠. 그 위에서 각자 수를 두어야 하지 룰 자체를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급입니다. 2026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대략 17만에서 18만 가구로 2025년 23만에서 24만 가구 수준에서 22에서 28%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 공급량이라는 점입니다. 수도권도 사정은 비슷해서 2025년 약 11만 가구에서 2026년에는 8만에서 8만 8천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고, 특히 서울은 202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전월세 시장이 더 타이트해지고 괜찮은 입지의 신축 아파트는 분양 입주 시점마다 경쟁이 심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2026년 1월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5번째 연속 동결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 누적 1%포인트를 인하한 뒤 2025년 중반 이후로는 더 내리기보다는 지켜보자 모드로 들어간 셈입니다. 고환율과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함께 의식한 결정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정도 금리면 코로나 이전 초저금리보다는 확실히 부담스럽지만 2023년의 고금리 구간에 비하면 상당히 완화된 수준입니다. 즉, 대출은 여전히 부담스럽지만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다 라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천명했고, 최근까지도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잡겠다며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콕 집어 비판했습니다. 이 모든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투기 레버리지는 줄이고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2026년 부동산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전국 수도권 기준으로는 공급 축소 국면이어서 전월세 시장이 빡빡해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금리는 예전처럼 폭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정책은 투기보다는 실수요 쪽에 천천히 무게를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집값이 한 번에 폭삭 무너지는 시원한 폭락장보다는
지역 입지 소득계층에 따라 명확히 갈라지는 양극화 시나리오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해봅시다. 부동산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은 언제 오르냐 언제 떨어지냐에 집착하는데 정작 중요한 질문 하나는 잘 묻지 않습니다. 나는 5년 뒤, 10년 뒤 어디서, 어떤 집에서, 누구와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건 감성적인 질문 같지만 사실은 가장 냉정한 재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야만 지금부터 얼마를 모으고 어떤 타이밍에 어느 급의 집을 목표로 할지 역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30대 초반 싱글이라고 가정해봅시다. 5년 뒤에도 혼자일지 혹은 결혼과 출산을 할지 아직 모른다고 해도 향후 10년 동안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뒤 목표 주거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편도 40분 이내, 전용 59에서 84 제곱미터 정도, 역세권 또는 버스 지하철, 환승 편한 지역, 아이가 생긴다면 초등학교 접근성이 나쁘지 않은 곳. 이 정도의 러프한 그림만 있어도 지금의 전월세 선택, 청약 전략, 최초 매수 시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냥 싼 데 살다가 언젠가 집값 떨어지면 입지 좋은 데 하나 사야지 라는 막연한 사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봅시다. 이미 40대 초반,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수도권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B씨 가정입니다. 이 경우 10년 뒤에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입시와 통학, 학원 동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5년 안에 어느 정도 학군이 갖춰진 지역으로 한 번 이사를 할 것인지, 그때 전월세로 갈 것인지, 아니면 10에서 20년 볼 수 있는 자가를 마련할 것인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이때 무조건 자가가 답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은 공공주택이나 장기전세 혹은 전세 월세를 유지하면서 청약을 노리는 전략이 더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10년 동선과 라이프 스타일을 먼저 그려보고 그에 맞춰 부동산 전략을 역산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해두면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뉴스에서 어디 아파트 3억 올랐다, 어디 재개발 호재 떴다는 말이 나와도 덜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내 10년 주거 그림에 맞지 않는 입지나 평형대 혹은 LTV DTI 한도를 한참 넘는 가격대라면 애초에 내가 뛰어들 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축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농구 경기장에 난입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2026년 지금 나는 뭘 해야 하는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연봉, 나이, 가족 구성, 현 거주 형태, 보유 자산에 따라 전략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큰 방향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세 월세 유지 전략과 최초 매수 준비 전략, 청약 공공분양 활용 전략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전월세를 유지하는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급 절벽과 전월세 매물 감소로 인해 2026년 이후 전세난이 심화되고 전세의 월세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세 월세 거주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 우선 주거비 상한선을 명확히 정하는 것, 다른 하나는 이사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는 것입니다. 주거비 상한선은 세후 소득의 몇 %까지 허용할지 부부 합산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숫자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세후 소득이 500만 원이라면 월 150만 원을 넘기지 않겠다는 식입니다. 이 기준을 정해두면 전월세 재계약 시점에 얼마나까지 올려줄 수 있을지, 혹은 출퇴근 시간이 늘더라도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야 할지를 판단하기가 덜 혼란스럽죠. 동시에 이사 시나리오를 두세 개 준비해둡니다. 현재 집에서 재계약, 월세 20만 원까지는 인상까지 감내, 같은 구 또는 인근 동네 소형 아파트나 빌라로 이동, 그렇지만 출퇴근 10분 증가, 조금 더 외곽 신축 단지로 이동 시 출퇴근 20에서 30분 증가, 대신 주거비는 감소, 이런 선택지를 미리 시뮬레이션에 두는 겁니다. 공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마음에 쏙 드는 매물이 나오기 전에 먼저 수용 가능한 최악의 선택을 정해두는 것이 실제 협상과 계약 과정에서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초 매수를 준비하는 전략입니다. 2026년처럼 금리가 2.5% 수준에서 유지되고 전월세 시장이 빡빡해지는 구간에서는 전세 살면서 종잣돈 모으다가 언젠가 금리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전략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종잣돈이 느리게 쌓이는 동안 전세 월세는 조금씩 오르고 괜찮은 입지는 하락 대신 버티기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전략은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 한도 안에서 첫 집의 급을 한 단계 낮춰 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출 공포를 과장하지도 반대로 영끌 낙관을 되살리지도 않는 균형 감각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인 상황에서 신규 대출 평균은 4% 중반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향후 2에서 3년 안에 금리가 추가로 크게 인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20에서 30년 고정 혹은 장기 혼합금리를 가정했을 때 내 소득과 가계 현금 흐름으로 매달 어느 수준까지 상환이 가능한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정해져야 어느 가격대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위험한지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청약 공공분양 전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금융 지원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고 실제로 공공분양, 역세권 청년주택, 신생 택지지구 공급 계획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또 분양만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청약 통로와 공공주택 제도를 하나씩 체크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가점 구조상 5에서 10년 내 서울 수도권 인기 단지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지, 신혼부부 청년 생애 최초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지, 공공임대 공공분양 신청 자격은 어떤지 등을 점검하는 겁니다. 이 작업을 해두면 공급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도 내가 노려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안전한 사다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만큼 사람 멘탈을 무너뜨리는 주제가 또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 중에 잘 산 케이스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자기 비난 모드에 들어갑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나도 라는 후회, 나는 왜 그 정도 리스크도 못 견디는 겁쟁이였지? 라는 자책, 이제 와서 뛰어들기엔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라는 조급함이 뒤섞입니다. 한국 사회가 집을 계급과 능력의 상징처럼 다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무주택이라는 상태는 종종 실패나 열등감이라는 감정과 함께 묶여버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합의하고 넘어가 보죠. 2026년 지금까지 집을 못 샀다는 사실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무책임해서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매우 난이도 높은 시장 속에서 살아남아온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2010년대 후반 이후 이어진 저금리, 서울 수도권 집중, 공급 규제 정책의 반복적인 시행착오 속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게 정상은 아니다 라고 말해왔죠. 그 가운데서 무리한 영끌 대신 일단 버티는 전략을 택했던 것은 어떤 면에서는 꽤 현명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금리 구간이었던 2023년에서 2024년에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버틴 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분명 하나의 방어 성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왜 지금까지 못 샀냐를 곱씹기보다 지금부터 어떤 기준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에너지를 집중해 봅시다. 시장 전망은 누구도 완벽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칼럼니스트, 부모님, 친구 누구도 당신 인생 전체를 대신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틀려도 손해는 결국 당신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유일한 기준은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안에서 후회 가능한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설령 결과적으로 집값이 조금 더 오른다거나 예상보다 덜 올랐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당시의 정보와 상황에서 최선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무주택자의 멘탈 관리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에 놓친 기회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을 그때의 나에게서 그때의 시장과 나누어 맡기는 것. 둘째,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게임에서 한 발 물러나 내 가계부와 내 가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하는 것. 셋째, 언젠가가 아니라 앞으로 1년, 3년, 5년 안에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매번 새로운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마음이 출렁이는 일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봅시다. 2026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의 생존 전략은 요약하면 판단력 싸움입니다. 공급은 줄고 금리는 애매하게 유지되고 정책은 투기를 조이면서 실수요자 사다리를 붙들어 두려 합니다. 이 말은 모두에게 동일한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야 하는 시기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청약과 공공분양, 전월세 재조정을 통해 2에서 3년 더 버틸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구 전략의 첫 번째 원칙은 나만의 기준을 숫자로 정해두기입니다. 세후 소득의 30%를 넘는 주거비는 감당하지 않는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세후 소득의 25%를 넘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출퇴근 시간편도 1시간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 아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이사 횟수를 최대 한 번으로 제한한다. 같은 식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세워두면 매수 대 관망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내가 선택하지 않을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두기입니다. 전세 사는 동안 언젠가 폭락장만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나리오. 투자, 유튜브 몇 개 보고 잘 모르는 지역 구축 아파트를 단기 차익 기대하고 사는 시나리오. 가계부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대출 가능한 최대치까지 영끌하는 시나리오는 애초에 금지 리스트에 올려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을 선명하게 적어두면 시장이 요동칠 때에도 그 선을 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공급이 줄어들고 전월세 시장이 빡빡해지는 2026년에서 2027년은 무주택자에게 분명 험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간 동안 당신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청약 공공분양 정책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나에게 열리는 사다리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의 소득 지출 자산 구조를 개선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준비된 상태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두면 2028년 이후 공급 금리 정책 환경이 다시 바뀌었을 때 남들보다 먼저 움직일 준비가 된 사람이 됩니다. 결국 2026년 무주택자의 진짜 승리는 기막힌 타이밍에 최저점에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와 숫자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목표와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만들어낼 5년 뒤 10년 뒤의 삶을 감수할 각오를 갖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집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집은 여전히 인생의 큰 축입니다. 이 빡센 난이도 속에서도 집값 전망이라는 애매한 예측에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2026년의 게임 룰을 이해하고 자기만의 전략으로 움직이는 사람 쪽에 서 봅시다. 그게 지금 이 판에서 무주택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아마 마음 한켠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다 맞는 말인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무주택자고 여전히 불안하다. 그 불안 당연합니다. 이런 판에서 무주택자로 산다는 건 원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잘 버텨왔습니다. 고금리 구간에서 무리하게 영끌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채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실패를 피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숫자와 정책, 구조를 이해해보려는 시도 자체가 남의 말만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깨닫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직 집이 없다는 사실 하나가 전부를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만 약속해봅시다. 나는 더 이상 막연한 폭락장만 기다리지 않겠다. 대신 2026년의 게임 룰을 이해하고 내 소득과 내 가족의 삶에 맞는 주거 전략을 스스로 세우겠다. 거창한 결심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5년 입주 물량을 한번 검색해보거나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를 한번 확인해보거나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주거비 비율을 세후 소득 대비 몇 %인지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결국 2026년 이 최상 난이도의 게임판에서 당신만의 생존 전략을 완성해가는 첫 번째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영상이
당신 옆에서 이쪽 길이 조금 더 안전해 보입니다 라고 조용히 속삭여주는 러닝메이트가 됐길 바랍니다.